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증빙하고자 본인 직접 입력 방식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방안 실무회의를 거쳐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승인합니다. KB금융이사회는 우리금융그룹과의 우리파이낸셜 주식 양수도를 승인하고 다음 달 중순께 우리금융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인수 가격은 본입찰 때 제시한 3천억 원에서 10%가량 인하된 2,700억에서 2,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힘을 합쳐 해외에서 잇따라 대규모 공사를 따내며 연초부터 해외 수주에 순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가 독자적으로 혹은 컨소시엄을 이뤄 총 35억 달러 규모의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한국 50대 브랜드의 자산가치 총액이 116조 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과 현대그룹 관련 브랜드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국내 50대 브랜드의 자산가치는 116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4개월 내 최고치 보였던 제조지표 호조 속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스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신흥국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IMF가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에 대해서 경고한 상황이어서 옐런 의장이 신흥국 위기의 대책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1%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95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반가운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530선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김연아 선수 은메달만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릴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까지 분석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경제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올라 FN 강관우 대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라 FN의 강관우 대표이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서 금주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이슈가 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는 이런 시간을 15분 정도 갖겠습니다. 먼저 금주 이슈가 됐던 5개 이슈부터 먼저 짚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미국 시장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반등이 이어질지 계속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실질금리가 지금 임금이 하락하고 있고 디플레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수가 1950선에 지금 바짝 다가서 있는데요. 톱다운에서 보셨을 때하고 바텀업으로 보셨을 때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그 리스크를 좀 점검을 해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그 부동산 정책 때문에 건설업종이 최근에 바닥부터 10%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슈로 골라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슈는 최근에 게임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왜 이런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적 완화의 속도는 IMF에서는 방금 앵커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12월 내에 양적 완화는 거의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출구 전략이 끝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의 조건 에번스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업률이 6.5%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5%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1월 달에 지금 실업률이 6.6%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분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 내에는 힘든 현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실질 임금 하락과 디플레 현상,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일본의 경제를 옥죄해왔던 이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사실 마이너스 GDP 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2.2%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하고 잠재 성장률 GDP하고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고용이 또 줄고 고용이 주니까 다시 수요가 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아베노믹스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엔화 약세가 잘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조금 빨리 돌아가는 것에 기대를 건 사람들이 일본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일본 주식시장이 많이 떴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이 약간 하방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일본의 뭐라고 할까요? 무역 수지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19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연료비, 그러니까 가스나 기름 이런 거를 수입하는 거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차트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1월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조 7,900억 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은 더 위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시장이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톱다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어디에 와 있느냐 이렇게 좀 보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9.4배. 현재 코스피는 9.4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목적으로 9.4배이라면은 이게 높지 않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전략가들도 9.4배니까 아직까지 한국 주식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명목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2100선 시장에서 생각하는 2400선이 아니고 저희 올라F에는 2100선까지 6에서 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면면을 뜯어보면 말이죠. 버텀업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시장에 지금 9.4배인 퍼 밸류에이션을 2100까지 끌고 갈 업종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그 다음 화면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빨간 표로 표시된 코스피가 실선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전기 전자도 있고요. 운수 장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전기 전자가 ROE가 16%, 운수 장비가 13%대에 있는데 이쪽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교적 쌉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업종이 좀 올라가 줘야지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과연 이쪽이 얼마만큼 강세를 볼 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지금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한국의 운수장비 업종 상당히 심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변되고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거의 4만 원 전 고점을 한번 뚫을 수 있을지 과연 저희들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들고 있고 오히려 4만 원 이상으로 가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주 내내 여러분들을 흥분시켰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건설 업종이 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그 경제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데 금년도에 3.8%까지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그 지방선거도 있죠. 근데 경제를 이렇게 돌아서게 하려면 사실 부동산 시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약발이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었죠. 그러나 금년 초부터 더 강력한 대책들이 연이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취득세 영구 인하를 했고 주택 많은 사람들 이전까지는 세금들을 많이 내셨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도 허용을 했고요. 어제 이제 보도된 거는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만간 폐지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대못을 박아놓은 거를 하나씩 거의 다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겨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주 이슈 중에 하나가 게임 업종의 강세였습니다. 게임 업종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 이슈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수익 배분율의 향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밴드 게임이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익 배분율이 좀 더 게임 개발사한테 좋아질 수 있다. 7%포인트에서 15%포인트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분율은 카카오톡의 예를 볼 때는 개발사가 49% 정도 가져가는 이런 모습인데 앞으로는 이게 개발사가 56% 그리고 6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임 개발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 단계 레벨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주 이슈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기 전에 한꺼번에 1번부터 5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슈 중에 하나는 저희들 이제 해외 글로벌을 좀 먼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강세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일본 시장 지금 14,000선이 깨질 수 있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띄우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건설업종 그리고 광범위하게는 시멘트 업종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앞으로 6월 선거 관련해가지고 선거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타이밍상으로 말이죠.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지금 온도가 이제 만연히 이제 봄 날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큼 다가온 봄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아봤는데 앞으로 봄 계절 관련주가 조금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주는 월말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지수가 지금 1950선에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1950선에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만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국의 강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S&P가 15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은 지금 14,000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중국 시장은 오히려 조금 지금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좀 안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 다음 주에는 약간 1900에서 1950선에 약간 박스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관련되는 이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경제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회복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여기서 정책적으로 이제 대못을 다
다 풀어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 이제 거래 활성화가 되고 거의 이제 정상화 되는 거에 불과하다. 인구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이 지금 당장에 없어질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 상승론이나 거래 정상화론이나 둘 다 공통적인 거는 시장은 이미 회복기 초입 국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주 뭐라고 할까요?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10년 그 차트를 보시면 말이죠. 최근에 그 거래량이 12월, 1월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로 봤을 때도 많은 건설사들이 막 도산하고 무너져 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들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만은 그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 국면으로 돈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좀 안 좋았던 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더 주가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에 좀 이제 봐야 될 이슈는 6월 선거 관련주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거 관련주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은 뭐 저희 생각과 다르게 사실 선거 관련주에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슈들은 여권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 차기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지금 뭐 안철수 신당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민주당이 좀 방어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관련주의 향방도 서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자전거 사용 인구가 좀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올라 FN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래서 자전거 관련주 조금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품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감기, 독감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날씨 좋아지면 이런 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감기가 없어지면 백신 팔 일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AI, 추울 때는 AI가 참 창궐을 하는데 날씨가 좀 풀리면은 AI도 좀 한 걸음, 두 걸음 더 물러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봄이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황사 관련주, 뒤집어 얘기하면은 공기청정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월말입니다. 그래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지금 지수가 1950선에 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조금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 이슈, 다음 주 이슈 제가 큼직큼직한 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로 볼 때는 1900에서 1950선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50선에 지금 거의 다다라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라 FN에서는 최근에 중소형주들 상당히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많이 넣고 있고요. 상당히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스크를 이제 좀 경감을 하려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거를 좀 한 비중을 10%나 20% 그 비중 조절을 하면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시면 중소형주 올라가는 만큼 이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밑으로 내려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리스크는 경감할 수 있다. 시장보다 뛰어난 중소형주를 찾는 게 이를 텐데요. 가치주 위주로 최근에 펀드들도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가치주 펀드들이 좀 가치 좋은 거 그리고 실적 호전되는 중소형주 위주로 집중해서 지금 사 나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업종별로 볼 때 건설업종 최근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만은 다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건설업은 정책과 관련돼서 물려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 지방선거까지는 건설업종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건설업종이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면은 좋아지는 업종이 또 있습니다. 금융업종, 그리고
금융 지주사들의 그 자산 가치나 이런 것이 건전화되고 그래서 북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대선 충당을 쌀 금액 자체가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계절 관련주 말씀드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관련주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텐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박 PD의 드림아이 시간인데요. 두 분 함께 모셔볼게요. 박종우 PD와 또 정재훈 멘토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종우 PD님, 오늘 새벽에 김연아 선수 은메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 직접 보셨나요?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그 아침 뉴스를 보면서 엄청 화가 났더라고요.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역시나 그 텃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스포츠 정신이 이번에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앞으로 평창 올림픽 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대구, 부산에서 팬미팅, 저희 강연회를 제작하러 가셨는데 네. 많은 팬분들이 알아보셨다고요? 예. 이번에 대구, 부산 네. 이제 정재훈 멘토님하고 이제 예병군 멘토님하고 같이 현장 한번 느끼고 싶어서 네. 가봤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담당 PD님께서 저를 싫어하시는지 얼굴을 되게 대빵만하게 해서 나오게 네, 해주셔가지고. 화면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좀 이렇게 불만사항을 제기하더라고요. 이게 팬이신 분들이 이제 담당 PD님한테 우리 잘생긴 PD 얼굴을 왜 이렇게 대빵만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정재훈 멘토님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셨죠? 예,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네. 박 PD의 인기가 정말 뜨겁나요? 네, 상당히 좀 뜨거웠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똑같이 얼굴이 크게 나온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실물로 보니까 얼굴이 좀 작네요, 이런 공통적인 의견들이 좀. 저만 얼굴이 작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박 PD 드림아의 지난주 먼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굴 작은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65%입니다. 하츠가 15%, 신송홀딩스와 매일위업이 각각 10%씩 담겨 있고요. 현금 비중이 65%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익률은요, 매일위업이 목요일에 3%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다소 줄었습니다. 현재 4%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고요. 하츠도 2.7%, 반면에 신송홀딩스가 10%의 수익률을 넘겼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도와 무학은 만도는 12만원에서 12만 5천원의 매수가를 제시했지만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무학도 마찬가지로 18,500원에서 19,300원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하지 못했습니다. 정호피디님, 그 신송홀딩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 전에요. 네. 제가 그 멘트를 빼먹은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크지 않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신성홀딩스 지금 엄청난 지금 급등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무려 10%가 되고 있어요, 멘토님. 근데 항상 말씀하시지만 추세가 살아있을 때 불타기를 하자라고 항상 강조를 하시잖아요. 멘토님하고 예병훈 멘토님께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추세를 타서 비중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멘토님? 일단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참 좋은 부분들입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수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11,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1,950원이 고점입니다. 일단 이 1,950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10,000원대 초반권으로 다시 좀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대까지는 밀릴지 여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신성홀딩스 같은 11,000원에 대한 이 자리대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좀 포트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000원 정도 목표가였었는데요. 1,000원 정도만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12,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조금 더 높여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멘토님,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이제 HSBC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주문 건수도 7개월 만에 이제 50선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약간 심상치 않으면 한국 경제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데 당연히 저희 지금 포트에도 편입되는 메일유업도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어제도 메일유업을 보니까 외국인이 조금 수급을 보니까는 매도세가 조금 확대가 되면서 메일유업도 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중국 경제가 또 둔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도 중국에 관련되는 뭐 리온쿠첸이라든지 메일유업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뭐 중국 지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 빠지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무리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근데 거의 뭐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저항권 역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핑계거리를 좀 삼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림목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메일유업도 조정받을 자리대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즉 전고점 자리대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잔파동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매매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지금 뭐 중국 지표가 좀 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데 올해 IMF에서 예상하는 부분들은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듯이 잠시 흔들릴 뿐 추세는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일유업도 그대로 보유 전략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출연했을 때 밀리는 흐름들 나오게 되면 비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유업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분유사는 그날 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메일유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츠 같은 경우에 저희가 5% 추가 매수를 했잖아요, 멘토님. 네. 지금 이렇게 수급을 보니까는 3거래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 시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하츠를 오늘에 한번 매수를 하는 건 또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 하츠도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이 빠졌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 내려온 이후에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결국에 하츠에 대한 이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뭐 지금 3,800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충분히 뭐 이 자리대에서부터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 목표가를 좀 4,500원 좀 높게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여유있게 좀 보는 겁니다.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 이 하츠라는 기업도 한
한 단계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박종훈 PD가 이제 박 PD 드림하이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도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종목, 어떤 종목, 관심 종목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일단은 네.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네. 이게 강연회 때 보니까 또 새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보셨나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정말 시청해주신 분들이 엄청 많고 네.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정재훈 멘토님의 이제 그 전략을 따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재훈 멘토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연회에서 그 열기를 보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또 하실 건가요? 각오 한마디 또 해주시죠. 예,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수익 내고 좋은 수익을 안겨드리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멘토님 지금 만도하고 무학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매수가 미도달로 매수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항상 멘토님을 집중해서 시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무학에 지금 매수를 못했지만 지금 무학이 지금 현재 19,6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전략 좀 짜주시면 어떨까요? 예, 무학을 19,300원에서 18,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에 저가가 19,350원을 좀 찍었었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 그대로 지난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이 가격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한번 그냥 편입을 다시 한번 재편입 시도를 해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루에 매일 무학 이 좋은데이 소주를 한 병씩 마셨는데요. 참 괜찮더라고요. 이 머리가 아프고 뒤끝이 이번 없더라고요. 강연에도 좀 많이 드시던데요. 네. 그래서 좋은데이만 상당히 좀 많이 마셨는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술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쪽에 진출하게 된다라면 주가도 충분히 레벨업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편입이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매수 밴드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짜주셨던 그 전략으로 네. 그러면은 하면 될까요? 그렇죠. 목표가를? 지금 제가 잡아드렸을 때가 18,500원에서 19,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조금 더 눌리면은 19,300원 밑으로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350원에선 살 필요가 없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살 필요성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 전략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님,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이번 주, 저번 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열심히 차트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1분기 실적도 또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글로벌 악재도 또 터지고 중국 쪽에서 제조 지표 쇼크 받았다, 금리 인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해서 또 코스피가 조정받았다, 이런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정말 모멘텀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종목을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누가 많이 사주는 종목은 사야겠죠. 정말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네. 법을.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이 한 가지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것보다는 61선을 안착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2차전지 정도 종목군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61선을 안착을 해주면서 거래량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만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엔 61선을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번 편입을 해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단순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이 그 GS건설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안 좋은 사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GS건설도 저도 예전에 쓰라린 아픔이 있는 종목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강연회 때도 많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한 가지 좀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배열 종목인데 솔직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3%, 4%만 빠져도 정말 막 불안하거든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반토막이, 이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불안하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형주고 우량주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망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반토막이 나도 기다리고 물타기를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경우가 이런 습관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기다리면 올라온다는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은 거죠. 상당히 그 부분들이 대기업은 망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아니었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니듯이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망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벌써부터 STX 무너졌죠. 동양그룹도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저 예전에는 금호 사태도 나타났었죠.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이 물려있을 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전략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도 시기가 놓쳤다라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물타기를 하고 나올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둘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군들로 갈아타서 수익을 낼지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시간에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이렇게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대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중소형주로 사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대형주를 사면 된다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정도 때부터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다른 섹터들도 2분기 때부터는 돌아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그때까지는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정재훈 멘토님이 저랑 방송하시면서 정말 깜짝 놀란 수익률을 보여줬던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의 방법 간단하게 하림홀딩스를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하림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1선을 넘어서면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잡아줘야 되고요. 장기 투자를 좀 하게 된다라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정배열권역에서 조정을 좀 양호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61선을 회복을 시켜주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지금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이 평가 자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으로 NS홈쇼핑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분법 평가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분석만이 모든 종목군들의 답이 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적 분석도 봐야 되지만 기본적 분석도 충실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결론은 실적이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즉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언젠가는 거의 실적에 화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마인드로 좀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는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하림홀딩스처럼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박정호 PD가 들고 나온 종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61선에 안착을 했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이번에는 저번 주에 제가 갖고 왔었던 그 매수가에 미도를 했던 만도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만도 같은 기업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동차 이제 부품주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 저번 주가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너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급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지만은 4분기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 안 좋았던 부실 사업부를 떼어내면서 이제 4분기 시에 반영하면서 매를 엄청 심하게 맞았죠, 만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월장에 들어오면서 만도 같은 경우에 지금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차근차근하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61선 안착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멘토님, 그럼 만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 할까요? 61선 안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61선을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를 보게 된다면 거래량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 만도 같은 기업은 지난주에도 편입이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편입이 좀 실패를 했었는데 단가를 조금 낮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고 저도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포인트는 좀 밴드를 좀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부터
12만 5천 원 정도까지 21선 부근이죠. 그 자리대까지 한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10% 정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 조금 더 늘려가지고 15%로 한번 편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릴게요. 14만 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약 한 11만 8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해 지수가 나왔습니다. 한 0.3% 정도 조정이 받으면서 213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 오늘 강하네요. 2% 급등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현재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195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준 멘토님 들고 나오신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상당히 소외를 받았던 그런 기업을 한 종목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산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재무구조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유동성 위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거의 뭐 바닥권역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근데 전날, 두산그룹주,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두산, 이 그룹들이, 이 종목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바켓이라는 기업, 승자의 여유, 그 승자의 여유라고 했던,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 바켓이 상당히 좀 실적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가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면 말은 다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면 주가도 화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위기 부분들,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대한 이 바닥권역은 이제 서서히 좀 탈피를 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3거래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의 전날 같은 경우는 7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날 장대 양봉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하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요, 12,700원짜리대에서부터 1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 PD님 가격적인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시 없으세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예. 그 바켓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두산인프라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추덩어리였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두산인프라코어를 말씀하셔서 차트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61선을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이게 오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61선을 돌파를 하고 거래량을 발생하고 한 번씩 조정을 줄 텐데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매수 전략을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좀 깊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60일날 급등했을 때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자,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 달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12월 달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라면 이 경우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61선을 안착해주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거래량과 캔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보통적으로 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습성을 좀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럴 필요성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음날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다음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날 한번 더 보시게 된다면 즉 파란색 선을 좀 터치를 하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이 파란색 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즉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5일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면 5일선이 이탈하는 시기에는 매도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부분들은 5일선을 단기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5일선도 꾸준하게 타고 흘러가다가 올해 1월 13일 이 자리대에서 최종적으로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충분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면 좀 기다려 보되 이동평균선이 내일 되면 다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그 가격대를 보고 그 가격대 부근에 오게 되면 분할로 매입을 해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으로요. 멘토님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딱 항상 멘토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제는 보통 강조하시는 것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만 팔 수 있으면 최고의 투자자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분께서. 예명곤 멘토님하고 정지현 멘토님께서. 근데 방금도 그러셨듯이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정받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봤을 땐 무릎에서 산 것 같은데 도통 이 어깨에서 팔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정확하게. 그 어깨에서 판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과거의 데이터를 좀 살펴볼 확률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대부분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들은 뭐냐면 중기적인 추세가 태워졌을 때는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군들은 추세의 끝까지 먹는 방법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한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추세가 태워져 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는 이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구간은 박스 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박스 권역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6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세가 이탈을 한다, 수급이 꼬인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이탈할 수가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리대에 매도를 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각을 세워서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세 번의 각이 변합니다. 세 번의 각이 변하는데 그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61선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박정호 PD가 들고 나온 만도와 또 정지현 멘토의 두산인프라코어 둘 중 한 종목, 어떤 종목 선택하신 건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학도 정지현 멘토님이 말씀하신 가격대가 온다면 다시 매수 편입 결정하실 건가요? 네, 일단은 항상 멘토님의 그 기준인 네. 지금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꽤 많아가지고 예. 일단은 오늘 두산인프라코어하고 만도를 다시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만도 15%, 또 두산인프라코어 10% 편입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박정호 PD의 포트폴리오 최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다소 줄게 됩니다. 40%고요. 새롭게 만도와 두산인프라코어를 각각 15%, 10%씩 담겠습니다. 의견들이 조금 바뀌었죠. 신성홀딩스 목표가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만도는 현재 가격에서 125,000원까지,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12,000원에서 12,700원까지 매수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두 분과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박정호 PD와 정지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